안녕하십니까. 전세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마치고 첫 방송입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오늘 조간 뉴스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헌 재판 결과가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구성이 되는데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 사법 카르텔 멤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는 정말 짜고 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하려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그 마은혁 임명 시도를 막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신문을 보면은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를 2월 3일에 정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뭐 쉽게 이야기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번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 3명, 한 명은 정계선 민주당 추천, 한 명은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이 2명은 임명을 시켰는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닙니다. 국회 추천 목 3명이 있는데 헌법재판관 여당, 야당 한 명은 각자 추천을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죠. 어떻게 보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가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 여기서 위헌 제기를 한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에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가 뭐 공정한 재판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2월 3일 정해집니다. 그래서 2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중앙일보 보도 한번 볼까요? 3일 구인체제 결론, 4일 계엄군 출석, 헌재의 시간이 다가온다.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최상목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마은혁 후보자가 뭐 청년 시기에 인민노련이라는 마르크시즘을 신봉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각 자체가 편향적이고 또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혹시 그래픽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사실은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은혁까지 들어가 버리면 전체 9명의 4명이 우리법 연구회 특정 정치색을 띠는 일종의 그 좌파 사법 카르텔의 하나회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4명이 됩니다. 그러면 9명 중에 4명이니까 44%쯤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다른 기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기 보시면 지금 요건 6명이고요. 9명이 나와 있는 그 그래픽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한 번 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한 3천여 명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몇 명이냐? 한 5%, 즉 한 1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중에 150명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44%를 대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잉 대표성이죠. 완전히 지나친 과잉 대표성이죠. 네, 이걸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이 두 사람은 문재인이 추천한 인물인데 둘 다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선은 우리법 연구회가 하도 이 비판을 받으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생겼는데 거기 또 멤버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머리가 흰 저 사람 이제 마은혁을 이번 2월 3일 날 임명시키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죠. 지금 헌법재판소 멤버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계선 직전 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저기도 우리법 연구회예요. 그러니까 마은혁까지 들어오게 되면 위에 맨 왼쪽 두 사람 문영배, 이미선, 그 다음에 밑에 마은혁, 정계선 4명이 우리법 연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진숙 탄핵위원 방통위원장 탄핵시켜야 된다고,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던 4명이 누구냐면 왼쪽 2명 문영배, 이미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정계선, 그리고 한 명이 윗줄의 중앙에 있는 여성재판관 정정미입니다. 정정미. 그렇기 때문에 정정미 재판관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파면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마은혁, 정계선 이렇게 되면 5명이 되는 거예요. 5명. 그러면 나머지 4명 중에 1명만 더 데리고 오면 6명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보도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2월 말에 끝날 수도, 헌재 종일 변론 진행 등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시면요, 아니 재판을 어떻게 하루 종일 받습니까? 재판을 재판을 어떻게 하루 종일 받아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180일. 그러면 12월 중순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6월 중순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어요. 더구나 180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더 7개월, 8개월, 뭐 1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헌재가 이렇게 속도를 내죠? 왜 이렇게 속도를 내냐고. 이유는 자명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문재인이 추천했던 2명의 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지적받는 이 2명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전에 3월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는 심리를 끝내야 된다고 일종의 자기들끼리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죠. 그리고 마은혁이를 데리고 온다. 우리법 연구회 인민노련, 인천지역 뭐 민주화 노동 뭐 연대인가 뭐 인민노련 활동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마은혁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이 추천한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서부지방법원장 직전에 정계선, 마은혁까지 들어오면 딱 4명이 되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한 명은 뭐 예를 들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해야 된다고 찬성했던 정정미까지 본다면 이미 이들은 마은혁이 들어오기 전에 5명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이 들어오는 순간 6명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짜고 친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럼 이런 재판을 왜 하냐고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이런 재판을 왜 하냐고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특히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진영이 나는 우리법 연구회니까 헌법이 말하는 거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이야 라는 입장을 가진다면 그 재판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라 너희들 법 연구회라는 멤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즉 헌법재판관 9명이 구인체제가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법 연구회 멤버가 4명 들어간다? 전체 9명 중에 44%가 우리법 연구회다? 이 재판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 보도 보면 속도전을 낸다. 속도전을 낸다. 이 말은 어렴풋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법 연구회 주도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하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총 7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모두 오후에만 진행이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례 변론이 열렸는데 오전과 오후 번갈아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월 4일부터 변론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12월 중순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접수되었던 뭐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등등 있잖아요. 또 검사들 그건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사건은 먼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이 2월 말에 끝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돼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하나, 그럼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으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똑같은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스피드로 거의 KTX급으로 움직이면서 왜 그동안 윤미향, 황운하, 조국, 이재명 사건을 다룰 때는 왜 그렇게 관대하게 완행열차급으로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KTX급으로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이재명, 조국, 황운하, 윤미향 같은 이런 좌파 정당의 인사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완행열차 타듯이 시골 가는 완행버스 타듯이 그런 식으로 룰루랄라 미적됐냐 이거예요. 거북이 걸음으로. 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심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건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헌재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정파성 강한 출신들이 집중돼 있다. 헌재 직원도 지적한 헌재 중립성. 이게 무슨 소리냐? 헌재에 현직 사무관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현직 사무관 A씨는 SNS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즉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사건을 끝내려고 한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A씨는 요 기사 내용을 한번 블록 쳐서 한번 봐주세요. 특히 A씨는 좀 더 내려가시면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모양이 더 안 좋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은 그 파면이죠.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헌재 사무관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거든. 이게 뭐 어떤 의미 있는지. 그런데 이 양반이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어? 그 밑에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 바로 위에입니다.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야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할 것이다. 또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날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끝나서 집에 간다. 그러면 정치권에 대해서 중립적인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 왜 문영배 이미선이가 다 하려고 하느냐? 왜 문영배 이미선이 다 해야 되죠, 여러분? 왜 문영배 이미선이 이 사건을 끝까지 다 결론 짓고 가야 되죠? 대통령 탄핵 심리 사건의 심리 기간이 최장 6개월입니다. 훈시 규정으로. 6개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임기가 한 2달도 안 남은 2달 안팎에 문영배 이미선 이걸 다 처리하고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왜 문영배 이미선이 다 이걸 처리하고 나가야 되죠? 이 헌법재판관 사무관 A씨에 따르면 문영배 이미선의 재판기간 임기가 끝나면 정치권과 별로 관계가 없는 중립적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법관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 대안이 있네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언론도 이런 지적 잘 안 하죠. 왜 문영배 이미선이가 다 해야 돼요? 왜? 문재인이가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했기 때문에? 좌파 사법 카르텔 멤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재판은 불공평한 재판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 A 사무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아주 소중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성우 칼럼.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급선무. 예. 화면을 조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왼쪽 광고가 안 나오게. 네.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첫 번째, 마은혁이를 임명을 강행하면 곤란하다. 왜? 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이 말고 여야 합의로 중립적 성향의 헌재재판소 헌법재판관을 다시 추천해야 된다. 이분도 이런 얘기합니다. 법원 내에 법관이 한 3,000명 정도인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5%, 535, 150명이죠. 15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0여까지 들어오면은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회면 44%. 과잉 대표 아닙니까 이거? 전체 법관 3,000명 중에 150명밖에 안 되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들이 헌법재판소의 40%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응? 그리고 둘째,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2월 3일 날 만약에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마은혁을 강제적으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은 왜? 그렇게 되면은 헌재가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월 3일 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은혁을 그러면 헌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헌재가 결국은 임명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헌재가 침해할 수 있다.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임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고로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도 국회가 아직까지 수십 개의 위헌 법률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처벌한 국회의원도 없고요. 제재 조치도 불가능하다. 즉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권고한다는 의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히려 지금 즉시라도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영배는 원래 헌법재판소장이 아니었습니다. 6인 체제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장 권한대행을 하는 거죠.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일은 지금 빨리 공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할 일이다. 그리고 아까 2월 3일 날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마은혁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헌재가 임명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임명이 강제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향후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원, 헌법재판소 임명 같은 것이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처럼 대한민국이 변질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2월 3일 날 헌재에서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라고 결정이 났을 때 최상목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계선, 그 다음에 조한창,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추천해 헌법재판관을 최상목이 임명했죠. 근데 그 당시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황교안 전 총리가 8년 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장관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인사를 하려면 했다. 왜? 권한 대행의 인사권이란 것은 적극적이지 않다.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헌재 재판관이 6명이었잖아요. 그럼 6명 그대로 둬도 된다고요. 근데 최상목이 2명을 또 임명을 했어요. 정계선 민주당 추천,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근데 이번에 마은혁까지 다시 저렇게 헌재가 결정 난다고 해서 떠밀려서 하게 되면 최상목은 지난번 그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은 최상목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단두대로 밀어버리는 거다.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은혁까지 집어넣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법연구회가 결정해 주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또 마은혁을 임명이 된다.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응? 지난번 2명을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마은혁을 임명하는 거 동의해서 또 임명이 된다. 이러면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완전히 가담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심각합니다.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볼게요. 정파성 강한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 임명의 모양이 좋지 않다. 헌재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 제목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헌재 내부에서도 헌재 구성원들도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법연구회 멤버가 지금 벌써 3명인데 40여까지 들어온다고? 뭐 문영배 정계선이 우리법연구회고 이미선은 국제인권법연구회고 40여까지 들어오면 이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 패밀리 카르텔이야?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당에서도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냈고요. 펜앤마이크 보도를 보면은 이런 보도가 있어요. 한덕수보다 마은혁이 중요? 자기 정치와 편향성 논란 초래한 헌법재판소.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은혁 임명에 집중하는 헌재. 자기 정치 비판 초래한다. 마은혁 임명에 집중하는 헌재. 자기 정치 비판 초래. 헌재의 편향성 논란. 마은혁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 강대규 변호사는 펜앤마이크에 나와서 헌재가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4대4 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4대4 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원수를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은혁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3명이 마은혁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파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민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이죠. 마은혁이 들어오면 4명이죠. 그러면 다른 2명 누군가를 포섭 또는 설득을 시켜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짜고 치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간다. 이런 작전을 지금 구사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과가 나오는 순간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더 퍼블릭 기사 한 번 더 보면요. 우리법연구회가 점령한 헌법재판소. 편향적이고 답정너. 답정너가 뭐죠,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듣기만 해. 이 소리입니다. 판결이 불가피한 윤재판. 지금 여기도 밑에 서브 타이틀을 보면 헌법재판소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러니까 9명 중 8명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특정 좌파 사법 카르텔 조직원이라면 전체의 44%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44%가 좌파 사법 카르텔 멤버라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은 대한민국 판사들 3,000명 중에 5%에 불과한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5%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 44% 자리를 가져가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들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자기 배우자가 황필규 변호사인데, 황필규 변호사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 정청래와 같이 일하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과 그 공익인권법원 재단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정계선, 남편 황필규, 그 다음에 김희수, 정청래, 이재명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회피해야 돼요, 이 사건은. 근데 이 자들 회피하지 않죠. 뻔뻔하죠, 아주.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본인의 남편이 오충진 변호사인데, 오충진 변호사는 또 누구하고 일하느냐? 김만배
김만배와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김만배, 권순일, 이재명 연결되죠? 어? 권순일은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어디 가서 일했습니까?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잖아요. 수억받고. 그러니까 정계선, 이미선을 보면 이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보다 헌법 법정 가지고 판단하는 AI 판사가 낫다. 이 소리입니다. 문영배 마찬가지죠. 문영배는 이재명 대표하고 SNS로 안녕하십니까? 친구. 호용호제하는 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다. AI 판사가 차라리 낫다 이 소리입니다. 이건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은 뭐 이런 지적이 있네요. 이번엔 정계선 남편 윤탄핵 시국 선언 드러나 헌재가 좌파 가족들의 놀이터가 될 판이다. 이미선, 저기 보면 이미선 재판관의 전 정계선이고요. 그 위에 제일 첫 문장에 보면은, 서브 타이틀에 보면은, 이미선 동생 이상희 변호사라고 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이상희 변호사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모임에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단체의 부위원장인데 언니는 그러면 영향이 없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정계선 남편,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아예 장악해가지고 패밀리 카르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의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이 있다. 문영배는 이재명과 호영호제한다. 정계선, 이미선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인용되어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면 안 돼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임명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임명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볼게요. 사진과 그래픽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 올렸다. 또다시 이해 충돌, 탄핵 심판 공정성 흔들.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 올렸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나오나요?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 올렸다. 지금 우리 댓글에 강수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이거 하나만 하다. 지금 재판 하나만 하다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딱 이거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자들이 지금 판을 딱 짜는 걸 보니까,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시죠. 저 사람이 정계선입니다. 헌법재판관, 민주당 추천, 직전 서부지방법원장. 서부지방법원에 뭐 이상 좌파 카르텔 판사들이 많은 것 같죠? 이순영 등등 해서 쭉 내리면 여기 보세요. 왼쪽에 사진을 좀 클로즈업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이미선 헌법재판관입니다. 문재인이 추천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충진 변호사라고, 본인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오충진이 누구하고 일하느냐? 오른쪽에 권순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YK. 연결되시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권순일은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수억 땡겼죠.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TV 토론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걸 가지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김만배가 권순일을 한 8번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때 왜 찾아갔을까?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김만배 화천대유 가서 고문하면서 별로 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억 받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미선의 남편이 같이 일합니다. YK 법무법인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카르텔 아니야? 이미선, 오충진, 권순일로 이어지는 카르텔. 그것도 조금 내려보세요. 자, 정계선입니다. 정계선 직전 서부지방법원장. 남편이 황필규입니다. 공감돼 있죠, 공감? 공감이라는 공익법무재단에서 일하는데 이 황필규의 보스가 누구냐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김희수 이사장입니다. 김희수는 전 헌법재판관이고 지금 정청래 국회 탄핵 소추 단장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죠? 네? 정계선, 황필규, 김희수. 이게 과연 공정한 이 사건 심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네? 애시당초 이거는 판 짜여질 때부터 이건 공정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거 한번 검색해 주시죠. 입장문을 냈는데 MBC가 유출된 수사 기록을 보도를 하면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입장문을 냈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경찰 작성 수사 기록의 유출, 이에 공모한 언론의 왜곡, 보도로 헌재 심리를 방해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점을 지적하는데 MBC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진술서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측 MBC의 국무회의 관련 왜곡 보도의 강력 경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수사 기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조서 내용이 어떻게 MBC로 흘러갔느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MBC에 줬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조직 내에서 흘러갔다는 소리죠. MBC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된다. 누군가 흘려준 사람이 밝혀진다면. 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한다. 즉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또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 그런데 MBC는 뭐라고 했느냐?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답게 이러한 진술은 악착같이 무시하고 편집해서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그게 뭐예요? 악마의 편집이지. MBC가 뭐 악마의 편집한 게 한두 번입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그 자막에 보면은 소리에도 들리지 않은 미국이란 말도 집어넣어요. 미국은 의회라고 표현하지 국회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악마의 편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 작성 수사 기록의 유출과 이에 공모한 언론의 왜곡 보도로 헌재 심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 세력, 민주당의 과방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 국회의원이 왜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민주당을 소위 말해서 MBC를 좀 편애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MBC는 사실상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친민주당 스피커, 친민노총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쌉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 공정한 보도, 팩트 보도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보도 이런 것보다는 친민주당 보도, 친민노총 보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공영방송이라고 헛소리 하죠. 그게 무슨 공영방송이에요? 친민주당 정파 언론 매체지.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복귀에 매진하라. 참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 행태를 보면 참으로 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지난번 체포영장,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에서 관저에 와서 그걸 좀 막아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패딩 입고 나온 국회의원이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권영세 비대위원장부터 현재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개헌론을 이야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유튜브 쇼츠에서도 나와서 화제가 됐지만, 설 연휴 그 고향 가는 분들 인사한다고 서울역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나타났더니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당 대통령도 못 지키면서 여기 나와서 설 인사를 왜 하냐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용산 사는 주민인데 권영세 찍어줬더니 대통령은 안 지키고 장난친다고. 완전히 망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둘러 떠나버리는 그 장면. 그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설사 외부에서 데려온 대통령 후보였다 하더라도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당했을 때는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대통령 선거 뭐 개헌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응? 그 아주머니 최고다. 그 아주머니 보셨어요? 예.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는 모양이죠. 영풍 대표님 앉아서만 방송하신 거 아닙니다. 현장으로 뛰고 계십니다. 댓글 올리신 분부터 나가세요.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방송을 하지만 제가 스튜디오하고 현장을 병행하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스튜디오에서만 방송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 밖에 아스팔트에서만 유튜브 하는 분들 있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게 거의 한 60%에서 한 65% 현장에도 나갑니다. 제가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한남동 집회 많이 나갑니다. 그 추운 엄동설안에 그 뭐 밤새우고 이런 분들 제가 이 영상에 담기 위해서 유튜브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뛰어다닙니다. 굉장히 춥던데요. 핫팩을 이 안주머니, 바지 안주머니 넣어놨다가 화상도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스튜디오에서 입만 터는 유튜버라고 지적하시면 그건 조금 팩트와 다릅니다. 제가 서운하진 않아요. 팩트와 다릅니다. 이영풍 기자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논평은 신문 기사에 다 나온 걸 가지고 논평을 하는데요. 창의력은 서로 관계가 없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 창의력입니다. 그 창의력을 가지고 제가 뉴스 논평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보도 한번 볼까요? 중국 간첩단 미국 압송한 것은 팩트다. 미 국무부도 확인했다. 이 기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스카이데일리가 그동안 작년 12월 3일 수원 선거연수원 건물에서 중국인 한 90여 명을 한미 군사작전 하듯이 체포를 해서 미군 오키나와 기지로 압송을 했고, 그 중에 미국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미 특수수송기에 실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고,
한국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미군 오키나와 미군기지 시설에 구금이 돼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후속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뭐 대형 관광버스 2대, 미니 소형버스 1대가 와서 거기에 사람들을 실어 갔는데 거기 사진을 클로즈업 해봤더니 무슨 두건을 쓰고 있더라. 우리 그 액션 영화 보면은 뭐 이 테러리스트를 잡아갈 때 왜 이렇게 두건 씌우잖아요.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게 하려고. 사진을 클로즈업 해봤더니 그 영상을 클로즈업 해봤더니 그게 영상이 한겨레 20일이라는 좌파 매거진이 보도한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제보받아서. 그 화면을 클로즈업 해봤더니 그 관광버스 안에 사람들이 좀 두건을 쓰고 있더라. 야, 이거 그거의 모양이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미8군, 주한미군 공보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존 매체 조중동부터 이거 봐, 이거 스카이 데일리 보도는 허위야. 이렇게 또 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이 진짜지?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제 저녁 단독 기사를 보면은 그 밑에 사진에 김회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이분이 김회창입니다. 이 김회창이라는 분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인데 이분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뭘 확인했다?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이 미국으로 압송된 것은 팩트다. 사실이었구만.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분의 전한 어떤 사실은 이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라고 지금 그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외교 장관이 있어요. 블링컨 장관. 이 블링컨 장관이 갑자기 1월 7일 일본을 전격 방문했다는 거예요. 미국 외무장관이 일본을 그러니까 1월 7일 날 전격 방문했다는 거예요. 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왜 갑자기 바이든 정부의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느냐 이거예요. 이례적인 거죠. 그 이유가 블링컨 장관이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그러니까 이거 외교장관이죠. 만나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에 한국 수원의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국, 일본 외교장관 두 사람이 회동을 하면서 이와야 외무상이 1월 13일 날 한국을 또 방문한다는 거예요. 일본 외교장관이, 일본 수상도 아니고 일본 외교장관, 그러니까 외무상 이 한국 방문한 건 7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죠. 왜 왔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이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해창 박사는 뭐라고 했느냐? 검거된 중국 간첩단은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메가더 극동사령부는 어디 있냐면 하와이에 있습니다. 즉, 그럼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하와이로 데리고 갔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중국 시진핑하고 딜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 스카이 데일리가 특종 보도를 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팩트로 확인되고 알려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첫 번째가 국정 마비시키는 민주당 의회 폭주, 국가 비상사태였다. 두 번째,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팩트가 확인되었다. 이게 지금 큰 두 줄기잖아요.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그럼 그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땅치게 만드는 백악관의 언론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 신임 대변인을 임명했는데
27살 여성을 대변인으로 했는데, 대변인 되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 용산 대통령실에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출입 기자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질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자면, 아투TV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용산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들처럼 출입시켜서 기자회견할 때 질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소위 말해서 미국을 떡공을 주무듯이 주무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타임스, 뉴욕 타임스라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이, CNN 같은 미디어들이 얼마나 자기 선거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초대한다 이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 기사는 무슨 소리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언론 정책을 시도해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MBC나 바이든 날리면 MBC 그 이모 기자는 삼선 슬리퍼 신고 호주머니에 손 꾸질러 놓고 출근하는 대통령 뒤통수에 대놓고 고함 치는 기자 아닙니까? 그런 기자들이 결국 MBC에서는 또 상 받습니다. 일 잘한다고. 이런 상황이면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구제불능 수준이다. 곤란하다 아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땅치게 만드는 백악관의 언론 정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2월 3일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9명 중에 5명, 즉 9명 중에 4명, 44% 정도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법조 카르텔 판사들로 채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이미 계획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짰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구정이지만 새해에도 정말 따끈따끈한 조간 뉴스 브리핑을 이영풍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